共に日本の新たな一歩を踏み出しましょう。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Yes. 하버드 강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학생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Yes. 교수의 단 한 문장이 판을 갈랐죠. 그런데 말입니다. Peninsula. 1877년 But he didn't 일본 share who 스스로 thought it was 남긴 an 문서 island 한 장이 before this new discovery, 150년 뒤 or 미국의 why it was thought 강의실을 to be an 멈춰 island 세울 to 줄 begin 누가 with. 알았겠습니까? Context. 더 충격적인 Some 건 maps 그 displayed 뒤였습니다. Korea's shape. 아시아에서 지난 60년 동안 GDP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치솟은 나라, 그리고 같은 기간 성장률 0.1%대에 정체된 나라, 둘 중 어디가 기록을 따르고 어디가 감정을 따르는지 도대체 왜 아무도 보지 않았을까요? 강의실은 숨을 삼켰습니다. 영토, 해양, 전략, 요충지 모든 퍼즐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깨어난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죠. 세계가 극도로 과소평가해온 한 나라의 잠재력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모두가 기대하는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독도 문제 국제재판 가면 일본이 이길 겁니다. 하버드 동아시아학 특강 유리코가 발표했을 때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한국은요.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나라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동아시아학 특강에서도 자연스럽게 일본 편이었죠. 그런데 리처드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유리코에게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을 읽어봤는지 물었고 유리코 얼굴이 하얗게 변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브 비욘세라고 합니다. 2025년 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는 차갑지만 진실은 뜨겁다는 걸 말이죠. 그날은 하버드 동아시아학 특강 세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30명 남짓한 학생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리처드 교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작 10분 전이었고 학생들은 저마다 노트북을 펴놓고 대화를 나누거나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강의실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향했죠. 유리코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코는 일본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수업 때부터 눈에 띄었죠. 발표를 할 때마다 자신감이 넘쳤고 질문에 답할 때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래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유리코의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이유 말이죠. 일본은 선진국이고 질서 있고 체계적인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니까요. 그리고 유리코는 그 이미지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을 미국 중심으로 바라보며 자랐죠. 미국이 최강국이고 유럽이 그 다음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앞선다고 배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동아시아학 특강을 신청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는 저에게 아시아는 피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특히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첫 수업 때 리처드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이었죠. 30명 중 25명이 일본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어요. 중국이라고 답한 학생이 4명 있었고 한국이라고 답한 학생은 단 1명도 없었죠. 교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세 나라 이름을 적으셨어요. 일본, 중국, 한국 순서로 말이죠. 두 번째 수업 때는 역사적 배경을 다뤘습니다.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를 훑어보는 시간이었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중국의 개혁개방,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때 유리코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표시였죠. 교수님이 허락하시자 유리코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일본의 기술 지원 덕분이었다는 내용을 언급했어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는 투였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복잡한 문제라고만 답하셨어요. 여러 요인이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유리코의 태도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방어적인 느낌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속한 나라를 보호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었고 한국은 여전히 일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 바로 오늘 수업의 주제는 영토 분쟁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는 여러 영토 분쟁이 존재한다는 설명과 함께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그리고 독도가 언급됐어요. 리처드 교수님은 각 분쟁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쟁점을 간략히 소개하셨죠.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라는 지시였어요. 유리코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발칵 분위기가 긴장됐죠. 모두가 유리코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허락하시자 유리코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이름으로 다케시마라고 불린다는 설명과 함께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펼쳤죠.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언급했고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부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자신 있다면 재판에 응했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국제재판을 거부한다는 건 자신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강의실은 유리코의 주장에 설득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수님은 단상으로 걸어가시며 유리코를 바라보셨죠.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을 던지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유리코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고 유리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리처드 교수님은 칠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시며 시선을 머물게 하셨고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어요. 교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유리코가 답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말씀이었죠. 저는 펜을 꺼내 들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께서 칠판에 첫 번째 연도를 크게 적으셨습니다. 1877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일본 태정관 지령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적으셨죠.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태정관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지령이 무슨 의미인지도 불분명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이 시작되자 강의실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태정관은 메이지 시대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로 치면 국무회의와 비슷한 위치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877년 그 기관에서 공식 문서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죠. 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명확한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이건 한국이 만든 문서가 아니라 일본 스스로 작성한 공식 기록이라는 점이었죠.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문서였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그 내용을 급히 적으며 고개를 들어 유리코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교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셨어요. 유리코가 주장한 시마네현 고시보다 28년이나 앞선 기록이라는 점을 차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일본 스스로 독도가 자국 땅이 아니라고 공식 문서로 남긴 기록이 존재했던 겁니다. 교수님께서 분필을 들어 두 번째 연도를 적으셨습니다. 1946년이었어요. 그리고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라는 문구를 또박또박 적으셨죠. 이번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한 뒤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영토 범위를 명확하게 재정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독도는 한국의 행정, 통제 아래에 놓인다고 규정됐다는 설명이었죠. 교수님께서 덧붙이신 내용이 더 놀라웠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주요 승전국들이 모두 합의한 사항이었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인정한 법적 근거라는 의미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유리코가 주장했던 무주지 선점론이나 국제재판 운운하는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말이에요. 이미 국제사회는 1946년에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노트북을 열어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직접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죠.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를 검색하자 실제 문서 이미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문서였고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제 손가락이 화면을 따라 움직이며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이었어요. 미국이 직접 작성하고 승인한 문서였죠. 교수님께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오래전 이야기였어요. 512년이라는 연도가 칠판에 적혔습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시킨 기록이라는 설명이었죠. 우산국은 오늘날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지역이었다고 하셨어요. 삼국사기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512년부터 지금까지 약 150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유리코가 주장한 1905년 편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 깊이였죠.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근거라는 건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 512년부터 현재까지 독도에 대한 기록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1500년 넘게 말이죠. 교수님께서 네 번째 연도를 적으셨습니다. 1900년이었어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는 문구가 그 아래 또박또박 적혔죠. 이건 한국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울릉군에 편입시킨 행정조치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고 하셨어요. 일본이 편입을 주장하기 5년 전의 일이었죠. 한국이 이미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독도를 자국 영토로 확정한 뒤였던 겁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을 천천히 돌아보시며 정리하셨습니다. 1877년 일본 스스로 독도가 자국 땅이 아니라고 인정했고 1900년 한국이 공식적으로 편입했으며 1946년 연합국이 최종 확정했다는 완벽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명확한 타임라인을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유리코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팩트라고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해야 한다고 하셨죠. 유리코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왜 저는 유리코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토론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에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 경제력, 문화 영향력까지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다루겠다고 하셨죠. 제대로 준비해서 오라는 당부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편견이 아닌 사실로 말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유리코는 가장 먼저 자리를 떴어요. 가방을 챙기는 손놀림이 빨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문을 나섰죠.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방금 적었던 내용들을 다시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1877년
1900년, 1946년, 512년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다른 수업을 마친 학생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음 속에서도 혼자만의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일주일 뒤 토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교수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2층 자료실로 올라갔어요. 동아시아 관련 서적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책 등에 적힌 제목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한국 현대사, 한일 관계사, 동아시아 지정학, 제목만 봐도 두꺼워 보이는 책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심층 분석한다는 소개가 있었어요. 책을 펼쳐 목차를 봤죠.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경제 성장을 단계별로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들고 조용한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결국 제가 몰랐던 건 독도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2층 자료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동아시아 관련 서적들이 모여있는 섹션만 해도 서가 5줄이 넘었어요. 저는 한국 현대사 책을 들고 자리에 앉아서 첫 페이지를 펼쳤죠.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확인하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저는 책장을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산업화 과정, 수출 주도, 경제, 교육 투자, 기술 개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된 흔적이 보였어요. 점진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한 나라였죠. 저는 노트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코가 일본의 기술 지원 덕분이라고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자리에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마이클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같은 정치외교학과 학생이었고 저와 친한 친구 중 하나였죠. 마이클이 의자를 빼며 앉더니 제 노트를 힐끗 보고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을 열심히 알아보고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유리코가 오늘 수업에서 저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더 파헤쳐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오늘 수업이 신경 쓰인다는 반응이었죠. 리처드 교수님이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더 궁금해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마이클은 자기도 자료를 좀 찾아보겠다며 서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책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문득 시선을 들었을 때 누군가 보였습니다. 유리코였어요. 유리코도 도서관에 와 있었던 겁니다. 저와는 반대편 서가 쪽에 서 있었고 책을 하나하나 꺼내보고 있었죠. 저는 유리코를 지켜봤습니다. 유리코는 책을 펼쳐 목차를 훑어보더니 곧바로 도로 꽂았어요. 다음 책을 꺼내서 또 같은 동작을 반복했죠.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찾고 싶은 내용이 없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유리코가 책을 조금 거칠게 서가에 꽂더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조용한 짜증이 묻어나는 움직임이었죠. 입술을 꽉 다문 채 빠른 걸음으로 도서관을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리코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으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찾지 못한 것 같았죠. 저는 다시 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독도 관련 섹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에 관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독도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펼쳐 독도 부분을 찾았죠.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내용은 물리적 거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약 90km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관측된다는 설명이 있었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육안으로 관측된다고요?
그럼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은 독도를 항상 볼 수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책에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울릉도에서 찍은 독도의 모습이었어요. 흐릿하긴 했지만 분명히 보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육안 관측 가능. 90km. 그 다음 내용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6세기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기록이 나왔어요. 이사부는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130km 이상을 항해했다는 내용이었죠.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30km를 항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90km 떨어진 독도를 모를 리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500년 전 사람들이 이미 그 먼 거리를 항해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생각해보면 당시 기술로 130km 항해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텐데 그들은 해냈던 겁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도착한 사람들이 맑은 날 보이는 독도를 그냥 지나쳤을 리 없었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19세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양 배들이 동아시아 해역을 측량하기 시작한 시기였죠. 1789년 영국의 아르고노트호가 울릉도를 측량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측량 과정에서 위치를 잘못 기록한 겁니다. 실제 울릉도 위치에서 서북쪽에 있는 것으로 표시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부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측량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서양 지도에는 울릉도와 함께 존재하지도 않는 아르고노트 섬이 나란히 등장하게 됐다는 설명이 나왔죠. 가짜 섬이 지도에 그려진 겁니다. 그리고 1840년 독일인 지볼트가 이를 기반으로 지도를 제작하면서 문제는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명칭을 받아들여 서쪽의 가짜 아르고노트 섬을 다케시마라고 불렀고 동쪽의 진짜 울릉도를 마스시마라고 불렀다는 내용이었어요.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독도를 가리키던 마스시마라는 이름은 울릉도로 옮겨갔고 울릉도를 가리키던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가짜 섬의 이름이 되어버렸죠. 저는 노트에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름과 바뀐 이름을 정리해야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독도는 마스시마였다가 나중에 리앙쿠르로 불렸고 울릉도는 다케시마였다가 마스시마로 바뀌었으며 가짜 섬 아르고노트가 다케시마로 불렸다는 흐름이었어요. 상상 그 이상으로 복잡했습니다. 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 근처에서 난파당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독도는 서양권에서 리앙쿠르 암초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었죠. 암초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습니다. 책에서는 설명했어요. 서양에서 암초란 수면 위로 튀어나온 바위를 의미하며 섬보다 작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뜻한다고 했죠. 저는 그 정의를 읽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독도를 섬이 아니라 암초로 분류한 이유가 뭘까요? 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책은 곧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어요. 1854년과 1855년 러시아의 올리부차호와 영국의 호네트호가 독도를 정확히 측량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르고노트 섬의 존재가 부정됐다는 내용이었죠. 가짜 섬은 결국 사라진 겁니다. 서구의 해안 측량 결과로 이전의 잘못된 지리 지식은 완전히 바로잡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본은 서구의 해안 측량 결과를 맹신한 나머지 잘못된 지리 지식에 기반한 지도를 여럿 만들어 유포했다고 말이죠. 이미 서양에서는 오류를 바로잡았는데 일본은 오히려 그 오류를 답습했던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일본이 오류를 그대로 따랐다고요? 강력하게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일본은 정확한 측량 결과를 무시하고 잘못된 지도를 계속 만들었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가 있었을까요? 책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이 조선을 정탐한 보고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국 교재 시말 내탐서라는 이름의 보고서였죠. 그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와 마스시마가 조선에 부속된 전모를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마스시마, 즉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그 내용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공식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나중에는 입장이 바뀐 걸까요?
다음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1876년 10월 시마네현이 일본 내무성에 질의서를 보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물어본 겁니다. 내무성은 조사를 진행했고 결론은 명확했죠. 두 섬은 일본과 관계가 전무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877년 3월 17일 메이지 정부의 최고 결정기관인 태정관이 최종 승인을 내렸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지령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본방은 관계가 없다. 즉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라는 뜻이었어요. 책에는 실제 문서 내용도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의 건 겐로쿠 5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구 정부가 해당 국가와 왕복한 결과 마침내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들어 상신한 품위의 취지를 듣고 지령을 작성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지령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품위한 취지의 다케시마 외 일도권에 대하여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877년 일본 최고기관이 공식적으로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리처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문서였어요. 이게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 일본의 공식 기록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부속 문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다음으로 한 섬이 있어 마쓰시마라 부른다. 둘레 30정 정도 다케시마와 동일 선로에 있다는 설명이었죠. 일본 정부는 독도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도 일본 땅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책은 일본의 변명도 소개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아르고노트라는 가짜 섬의 실체를 몰랐고 그 오류를 답습했기 때문에 왜 일도가 사실은 울릉도 하나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케시마와 아르고노트가 중복된 같은 섬이니까 결국 울릉도만 일본 땅이 아니라고 한 거지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죠. 저는 그 주장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첫째, 1854년 러시아가 이미 아르고노트 섬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1877년 태정관 문서는 그보다 20년 이상 뒤에 작성됐죠. 둘째, 태정관 지령에 첨부된 기죽도약도라는 지도는 정밀한 계측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책에서 설명했어요. 직접 답사하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는 지도라는 겁니다.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최고기관이 공식적으로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한 땅을 나중에 자기 땅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책은 메이지 정부와 일본 해군성의 차이도 설명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라 부르는 기존 인식을 이어갔지만 일본 해군성은 서양의 오류를 답습하면서 울릉도를 마쓰시마, 독도를 리앙쿠르도 열암이라 불렀다는 내용이었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876년 무토 히라타카라는 일본인이 동해 가운데 조선의 울릉도가 아닌 새로운 섬을 발견했다며 일본 외무성에 마쓰시마 개척을 신청했다는 사건도 나왔습니다. 일본 해군성은 1878년 군함을 보내 조사했고 무토 히라타카가 발견했다는 섬이 울릉도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죠. 개척 신청은 당연히 기각됐다고 했어요. 저는 책을 덮고 뒤로 기대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일본은 1877년 공식적으로 독도가 자국 땅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1905년에는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했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입장이 180도 바뀐 걸까요? 저는 노트를 펼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512년 신라 이사부, 1789년 아르고노트 오류, 1849년 리앙쿠르, 1854년 오류 수정, 1877년 태정관 지령, 1905년 일본 편입 주장, 1946년 연합군 지령 제677호. 모든 타임라인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한국 땅이라는 결론 말이죠. 그런데 유리코는 왜 그렇게 자신있게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 걸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다는 사실 말이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밤 9시가 넘었어요. 도서관에서 5시간을 보낸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뒤 토론을 위해서는 독도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 경제력, 문화 영향력까지 모두 알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국 경제에 관한 책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을까요? 일본의 기술 지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국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가슴에 안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제가 찾은 모든 증거를 토론장에 가지고 갈 생각이었죠. 일주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매일 밤 10시까지 자리를 지켰고 한국에 관한 책들을 20권 넘게 읽었습니다. 경제, 역사, 지정학, 문화, 기술, 모든 분야를 섭렵했죠. 노트는 메모로 가득 찼고 제 머릿속에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였죠. 마이클도 저와 함께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는 지정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이 제게 말했습니다. 독도가 동해 한가운데 있어서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라는 내용이었죠. 일본이 러일 전쟁 때 독도를 선점하려 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도 주변 어장은 어획량이 풍부하고 해저에는 천연가스가 6억 톤가량 묻혀있다는 자료도 찾았어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물질이었죠. 개발만 잘하면 30년간 10조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와 있었습니다. 경제적 가치만 봐도 엄청난 섬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건 상징성이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 인상 깊었거든요.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 중 가장 먼저 일본에 빼앗긴 땅이라는 점이었죠. 1905년 심한해연에 독도가 편입되면서 일제강점기에 앞서 침탈이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독도에 감성적으로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독도 영유가 대한민국의 온전한 주권 회복을 의미했던 거예요. 드디어 일주일 뒤 수업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발표 자료를 USB에 담았고 노트를 가방에 넣었죠.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코도 보였어요. 그녀는 앞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이클이 제 옆에 앉으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죠. 리처드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교수님은 단상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두 번째 토론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 경제력, 문화 영향력까지 다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올리브가 발표하고 이후 자유토론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USB를 꽂고 화면을 켰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독도 사진이 크게 떠올랐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127개 문서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저는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죠.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시킨 기록부터 시작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우산도와 무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죠. 1696년 안용복의 진술서도 언급했습니다.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증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최고 기관이 스스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공식 선언한 문서라는 점을 간주했죠.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울릉군에 편입시키고 국제적으로 공표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어요. 일본이 1905년 편입을 주장하기 5년 전의 일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죠. 마지막으로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를 제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행정 통제 아래에 놓는다고 규정한 문서라고 설명했어요.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주요 승전국들이 모두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꿔 지도를 띄웠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약 90km이고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 관측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6세기 이사부 장군이 130km 이상을 항해했다면 90km 떨어진 독도를 시료 지배할 물리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펼쳤죠. 발표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이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한국 땅이라는 명확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저는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때 유리코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허락하시자 유리코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그래도 1905년 일본이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편입했다는 주장을 펼쳤죠. 한국이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간조했어요. 저는 유리코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1900년에 이미 공식 편입하고 국제적으로 공표했다고 말했죠. 1905년 일본의 편입 시도는 이미 다른 나라 영토를 가져간 것이니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리코가 다시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자는 말씀이었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나는 이제 증명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이 내 편이야라는 확신도 있었죠. 유리코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걸 말이 되도록 하는 이상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죠. 교수님이 유리코에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라는 허락이었습니다. 유리코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한국이 정말 자신 있다면 재판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계속 거부하는 건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도 던졌어요. 그리고 유리코는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이 과거에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는 주장을 시작한 겁니다. 일본의 기술 지원이 없었다면 한국은 아직도 폐허에서 허덕이고 있을 거라는 말을 했어요. 애초에 한국의 산업화는 일본이 만든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는 논리였죠. 유리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일본 기업이 더 많은지 한국 기업이 더 많은지 생각해보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집에 가서 가전제품을 확인해보라고 했죠. 삼성이나 LG가 있을지, 소니나 파나소닉이 있을지 잘 생각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강력하게 단정적이었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어요. 유리코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였던 것 같았죠. 저는 손을 들려다가 멈췄습니다. 리처드 교수님이 제 시선을 잡으셨거든요. 교수님은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유리코의 말을 듣고 계셨죠. 유리코가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리처드 교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교수님은 칠판 앞으로 걸어가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올리브의 발표가 완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7개 문서와 명확한 타임라인, 지리적 증거까지 모두 갖췄다고 평가하셨죠. 하지만 유리코가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보충 설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연도를 적으셨습니다. 2025년이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라는 단어를 적으셨죠. 올해 초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렸다는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의 장도현 외교관이 127건의 문서를 공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신라 이사부 기록부터 세종실록, 태정관 지령,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까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고 하셨어요. 일본 대표단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죠.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했다는 점이었어요. 소리치지 않았고 위협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사실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하셨죠. 그게 진정한 외교의 품격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유리코의 국제재판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에 대한 설명이 시작됐어요. 생각해보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 건 한국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태평양 전쟁 연합군 참전 승전국인 미국, 영국, 중화민국이었다는 설명이었죠. 교수님께서 칠판에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를 적으셨습니다. 이 지령이 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천명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이를 최종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정부가 강화조약에 완전히 동의하고 독립했다는 점도 지적하셨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돌려받으려면 독도를 뺏어간 미국, 영국, 중화민국에게 제소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국에게 제소하는 건 상상 그 이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조 D항에는 연합국 국민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어땠겠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자기 집 주소를 법원에서 증명하라고 요구받으면 응하겠느냐는 물음이었죠. 당연히 자기 집인데 왜 증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유리코의 경제발전 주장에 대해 답하셨습니다. 일본의 기술 지원이 한국 발전에 기여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교육 투자, 연구개발, 수출 전략, 기업가 정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었죠. 교수님께서 칠판에 숫자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2020년대 수치를 비교하셨어요. 60년 만에 수백 배 성장했다는 내용이었죠. 일본 기술 지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유리코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유리코 집에는 어떤 가전제품이 있느냐는 물음이었어요. 유리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죠. 실은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유리코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셨어요. 유리코가 새로 산 냉장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LG 제품이었다는 내용이었죠. 강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유리코는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좋은 제품을 선택한 것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가전제품이 일본 제품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더 많은 예시를 드셨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이 세계를 이끄는 기업이고 조선업은 한국이 세계 점유율 40%를 차지하면 K-팝은 10억 명의 팬을 가지고 있고 방산 수출은 세계 5위라는 내용이었어요. 숫자가 말해준다고 하셨죠. 교수님께서 유리코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하셨죠. 일본이 위대한 나라인 건 맞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을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는 건 의미 없다고 하셨어요. 유리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죠. 유리코도 그저 배운 대로 믿었을 뿐인데 그게 틀렸다는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독도가 누구 땅이냐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진실을 찾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죠. 감정이 아닌 증거로
편견이 아닌 기록으로, 소리가 아닌 품격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유리코는 가장 먼저 자리를 떴어요.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공부하라는 당부였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충격이었던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았고 그걸 증명했으며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진실은 강해라는 확신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이클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저녁 사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을 찾아갈 것 같았어요. 파헤쳐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뒤 저와 마이클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가고 있었고 유리코의 뒷모습도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께 더 여쭤볼 게 있지 않냐는 질문이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명확한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는 리처드 교수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이클이 말했어요. 유리코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였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일본 땅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교수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렸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리처드 교수님은 책상 앞에 앉아 계셨고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계셨죠. 교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앉으라는 손짓이었어요. 우리는 교수님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토론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찾아왔다고 말했죠.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이클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리코는 왜 그렇게 당당하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말이죠. 교수님께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고는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이게 시마네현 오키군에 속한 섬이라고 가르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교육한다는 설명이었죠. 유리코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교육받았다면 당연히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교수님께서 덧붙이신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책장에서 자료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국제법 관련 문서였어요. 그걸 펼쳐 보이시며 설명하셨죠. 독도는 국제법상 암초로 분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급자족할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영유권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셨죠.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서양에서는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라고 부른다는 설명이었어요. 제3자가 한일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이 섬을 언급하기 위해 쓰는 이름이라고 하셨죠. 임시로 사용하는 중립적 명칭이라는 겁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럼 서양에서는 독도를 누구 땅으로 보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교수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전문가들은 한국 땅으로 본다는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독도에 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를 배치했고 등대관리원과 주민까지 거주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식수 공급시설, 통신시설, 헬리콥터 포트, 접안시설까지 모두 갖췄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시료 지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독도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교수님께서 덧붙이셨어요. 최대 5,0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도 건설됐다고 하셨습니다.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완벽한 시료 지배 아니냐는 얘기였죠.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교수님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문제는 일본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주장을 반복한다는 점이라고 하셨죠. 애초에 근거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일본은 계속 주장하느냐는 물음이었어요. 교수님께서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국내 정치용이라는 설명이었죠. 일본 정치인들이 국민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해서 지지율을 얻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께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본 학자들 중에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하셨죠. 일본 사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 말도 안 되는 매국노 취급을 받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말이었어요. 만약 미국이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 영토 분쟁에 휘말렸다면 이미 국제사회에서 결론이 났을 거라고 했죠. 교수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실 자체가 화두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1877년 태정관 지령,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한국의 시료 지배. 이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도 여전히 논쟁이 된다는 게 상상 그 이상으로 이상하다고 하셨죠. 저는 교수님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제3자인 미국인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자기는 한국 편도 일본 편도 아니지만 사실은 사실이라고 하셨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한국 땅이라는 게 명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건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라는 설명이었죠. 점진적으로 일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계속 이러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교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정치적으로 후퇴하면 국내에서 비판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거짓 주장을 계속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교수님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민족주의의 위험성이라고,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죠. 교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팩트는 싸움이 아니라 존중이라고 하셨어요. 사실을 존중하는 것에서 진정한 외교가 시작된다는 설명이었죠. 한국이 침묵으로 대응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라고 하셨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사실은 스스로 말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편견을 가졌었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옳을 거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한국을 몰랐어라는 자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는 반성이었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아시아 하면 일본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다고 했어요. 교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의 목적이라고,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배우는 거라고 하셨죠.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를 이끄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기술력, 문화 영향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독도 문제는 그중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도 현재도 강한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데이터는 차가웠는데 진실은 뜨겁네라는 깨달음도 있었죠.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그저 통계였지만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알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교수님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이클이 말했어요. 이번 학기 최고의 수업이었다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편견의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빛이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고, 언젠가 직접 가보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죠. 마이클도 좋은 생각이라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한국의 현대사, 반도체 산업, 조선업, K-팝, 파헤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도서관 입구에서 우리는 멈춰섰습니다. 마이클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유리코한테 미안하다고. 우리가 너무 몰아붙인 것 같다는 얘기였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유리코도 피해자였어요. 잘못된 교육의 희생자였죠. 저는 언젠가 유리코와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대적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대화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화해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책 냄새가 반겼어요. 저는 한국 관련 서가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 진실을 나누고 편견을 깨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미 한 번 읽었던 책이지만 다시 읽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존중하며 읽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존중하는 법 말이에요. 교수님 연구실을 나온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었어요. 경제, 역사, 문화, 기술 모든 분야를 섭렵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 흥미로웠거든요. 한국인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것을 먹는다는 설명이었어요. 마이클과 저는 주말에 한인마트로 갔습니다. 캠브리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마트에 들어서자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치, 라면, 떡볶이, 낯선 단어들이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마이클이 라면 코너를 가리켰습니다. 빨간 닭이 그려진 포장이 눈에 띄었어요.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이었죠. 옆에 있던 한국인 직원분께 여쭤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매운지 물었어요. 직원분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만 먹어도 힘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2개를 샀습니다. 마이클도 하나 집어들었어요. 우리는 마트를 나와 제 기숙사로 향했죠.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장 뒤에 적힌 영어 설명을 따라했어요. 면이 익어가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들의 애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였고 북한과 여전히 휴전 중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멈춰 있는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말이었죠.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사방이 강대국이고 북쪽에는 적대 국가가 있는데도 이만큼 성장했다는 게 상상 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라면이 다 익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물을 버리고 소스를 넣어 비볐습니다. 빨간 색깔이 강렬했죠. 첫 입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맵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됐습니다. 맵지만 중독성이 있었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고 코끝이 찡했죠. 마이클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물을 들이키면서도 포크를 놓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한국의 정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말이에요. 우리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입안이 여전히 얼얼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속 자료를 찾았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 기술 개발 속도, 문화 수출액, 모든 지표가 점진적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아마도 절박함이 아닐까 싶다고 말이에요. 주변이 모두 강대국이고 언제 전쟁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강력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유리코를 학교에서 보지 못했어요. 수업에도 나오지 않았고 도서관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마이클이 제게 말했습니다. 유리코가 일본에 갔다고 들었다는 얘기였어요. 머리를 식히러 잠시 귀국했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유리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지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믿었던 편견들이 깨지는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파헤쳐지듯 깊어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죠. 특히 독도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작은 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마이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어요. 여름방학 때 같이 가자는 제안을 했죠.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시간이 되면 울릉도를 거쳐 독도까지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여행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를 가려면 울릉도에서 배를 타야 한다는 정보가 나왔어요. 날씨가 좋아야 하고 예약도 필요하다고 했죠.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만큼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고 유리코가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유리코는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일본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죠. 할아버지와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전쟁 직후를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분도 독도가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했죠. 저는 유리코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코가 덧붙였어요. 자기도 배워야 한다고, 편견 없이 사실을 봐야 한다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전했죠. 저는 유리코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배웠다고, 편견을 버리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적이 아니라 같이 배우는 학생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학기가 끝나갈 무렵 리처드 교수님께서 최종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배운 것에 대한 에세이를 쓰라는 과제였어요. 저는 고민 없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독도와 진실에 관한 글을 쓰기로 했죠. 며칠 밤을 새워 에세이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진실은 소리치지 않는다. 내용은 지난 몇 달간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았죠. 편견을 가졌던 과거, 증거를 발견한 과정, 유리코와의 토론, 그리고 한국을 알아가며 느낀 감동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에세이의 결론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나라 중 하나이며 그들의 강함은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침묵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사실을 존중하고 기록으로 말하면 품격으로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적었죠. 에세이를 제출하고 일주일 뒤 리처드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연구실로 찾아가니 교수님께서 제 에세이를 손에 들고 계셨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진짜 학문이라고 평가하셨죠.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점수는 당연히 최고점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편견과 거짓이 많지만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셨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출발일은 7월 중순이었죠. 울릉도와 독도 투어도 예약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몰랐다고, 독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한국의 역사도 문화도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강함의 진짜 의미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함이란 소리치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며 위협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고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하고 부드럽지만 강인하며 소리치지 않아도 세계를 이끄는 나라였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싸우지 않아도 이긴다고, 나는 성장했다고, 세상은 조금 더 정직해졌다고 말이에요. 내일이면 저는 한국으로 떠납니다. 독도를 직접 볼 겁니다. 그 작은 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울릉도에서 맑은 날 독도를 바라보며 512년 이사부 장군이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많이 배울 겁니다. 한국의 역사를, 문화를, 사람들을 말이에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존중하며 배우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 학기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진실을 찾는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세상에는 아직도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깨야 할 편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진실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배워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이 보여준 침묵의 강함을, 기록의 힘을, 품격의 가치를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진실이 승리한다는 증거이며 정의가 결국 이긴다는 희망입니다. 저는 내일 한국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배움을 위해,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직접 느끼기 위해서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는 단순한 영토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작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을 대하는 태도, 사실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까지 말이죠. 서로 다른 나라, 다른 교육, 다른 역사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다르게 갈릴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그 시선을 의심하고 직접 확인해 보려 할 때 얼마나 많은 진실이 드러나는지 이 사연은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한쪽은 정체된 숫자 위에서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꾸준히 쌓아온 성장과 기록 위에서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강함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는 느낌도 듭니다. 결국 진실은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록과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레 해보게 되네요. 물론 이 모든 건 하나의 시선일 뿐이고 여러분의 시선에서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